소리가 됐답니다. 농상사상.
옆집도 애 공부하라고 그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게 폭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문제 아닐까요? 달라진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변했다. 어느 공휴일,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한 단란한 점심 식사. 맛있는 반찬과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오빠의 핸드폰을 뺏었다. 너 얘랑 놀지 말라고 했지? 왜 휴대폰 압수야? 엄마는 유독 오빠를 사랑한다. 시도 때도 없는 엄마의 과도한 애정 표현. 엄마! 그리고 관심과 집착. 지독한 사생팬인 엄마 때문에 결국 오빠가 화났다. 그만 먹을래. 저 버리장머리면 저 가만두면 안 되죠. 오빠는 오늘 아빠한테 죽었다. 아빠, 이제 삼동이 할 시간이에요. 우리 그냥 TV 봐요. 동생이 분노한 아빠를 애교로 말렸다. 딸 때문에 참는다 참아. 응? 우리 딸밖에 없어. 동생을 유난히 예뻐하고 기여하는 아빠는 항상 못난이라고 놀린다. 결국 동생이 화났다. 자녀가 화가 난 이유,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행동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흔히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아빠가 딸한테 그 정도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딸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인가요? 흔히 부모들은 자녀를 멍들게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행동만을 학대라고 생각하지만 드라마의 상황처럼 자녀에게 주는 위험, 분노, 무시, 협박, 통제 등의 말투도 자녀폭력에 해당합니다. 자녀폭력은 자녀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가정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자녀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2차 범죄를 양산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성인기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 폭력,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당신은 자녀 폭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폭력을 훈육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녀의 버릇을 가르친다고 윽박지르고 때린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야단치기보다는 나 전달법으로 먼저 대화하세요. 야,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자녀의 반항 섞인 말투에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나요? 부모가 먼저 고운말을 사용하여 자녀를 교육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고. 아니 어떤 여자냐고? 그래, 내가 술을 먹었어. 술 먹고 못 들어왔어. 못 아니 들어와가지고. 그게 지금 잘한 거야? 못 들어온 게 잘한 거냐고 지금? 아니,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 폭행은 자녀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모습이 자녀의 삶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나눈 자녀와의 대화, 당신 혼자만의 일방적인 대화는 아니었나요? 자녀 폭력은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존중하고 생각한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멈출 수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해요. 쌍방이 불행해지는 큰 재앙이죠. 아내가 남편이 변했다. 어느 공휴일 아내와 여행을 떠났다. 신선한 공기, 찰랑이는 강물, 아내의 미소.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커피를 코로 마시는 아내의 분주한 입술은 내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근데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아내가 물었다. 또 내 말 안 듣고 있었지? 진짜 짜증나. 당신은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예전엔 다정다감한 미소로 꽃보다 아름답다고 얘기해주던, 자기가 무조건 최고라고 말해주던 자상하고 듬직했던 남편. 그랬던 남편이 변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왜 계속 딴짓하는 건데? 내 딴짓을 뭐 했다고? 계속 내 말 안 듣고 딴짓하고 핸드폰만 보잖아. 너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쳤어 지금? 쳤냐고.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 어휴. 남편이 아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세요. 드라마의 상황처럼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투.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 어휴. 위협을 주는 행동은 가정사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부부싸움이 길어지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부부라는 말을 떼어보면 싸움은 폭력인 것이죠. 에이씨.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진짜 살 수가 없다. 무식하니까 대화가 안 통해. 야, 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냐? 어? 단순히 부부싸움으로만 치부됐던 이러한 상황들은 부부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를 멸시하거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들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무력감, 우울, 적대감을 주게 되는데요.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는 가정폭력입니다. 그 범위가 배우자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 부부폭력이라고 일컫는데요. 1997년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기로 했지만 부부폭력은 사사로운 부부싸움으로 치부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여겨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부부폭력은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폭력이 대물림되어 사회적 범죄를 양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마누라라고 진짜. 해볼 거야? 어? 그래, 해보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폭력.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딘다고 해결되지 않는 가정폭력. 부부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나 비난하는 말투는 뭐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부부의 대화 시간. 이렇듯 부부 간의 소통 부재는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귀중한 시간 동안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내가 그런 식으로 술을 먹고 노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데 그거를 너무 하면 너무 나한테 강압적으로 들어오면 내가 다른 일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감정이 급해지니까 화를 또 미치게 된다. 컨트롤이 안 돼. 화가 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나도 이제 화가 난다 이거야.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느꼈을 때 타임아웃을 시도해보세요. 타임아웃을 외치며 불쾌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싸웠지. 결혼했을 때 내가 진짜 뭐 TV도 내가 부순 적 있고 소통이 안 될 때 그게 이제 안 되고 장시간 길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라도. 아무 친한 친구라도 이렇잖아. 근데 제가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 사람들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요청하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감정 격해져서 더 세게 밀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막 하니까 잘 모르는데 막상 폭력이라고 말을 하니까 폭력은 아닌데 폭력이라니까 그럼 폭력이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네, 그렇게. 그런 사소한 터치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 감정이 부드러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뭔가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의도면은 부부간의 어떤 그런 믿음이나 신뢰도 좀 금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배려의 대화로도 부부 폭력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환경 만들고 이거 한참 말했네. 부부 폭력은 대부분이 가정사로 여겨져 참고 견디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 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합니다. 폭력 예방을 위한 주체, 바로 당신입니다. Director Rob Reiner takes you back. It can be magic to the most unforgettable time. 클립은 애정 표현의 강도가 서로 다른 소년 소녀의 사랑 방식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는 미국 영화입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남녀에게 데이트는 설레이는 단어죠. 그리고 그 데이트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과 애정 표현의 수단으로 스킨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킨십 때문에 데이트를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치 않는 상대방의 성행동으로 말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시 91%가 스킨십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있고 손잡기, 껴안기, 키스, 성관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트 시의 강제 추행이나 원치 않는 성관계 등을 경험하는 피해 여성이 2011년에는 388명, 2012년 407명에서 2013년에 53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친구나 애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도 최근 3년 새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치 않는 성행동은 데이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감으로 시작된 애정 표현이 데이트 성폭력까지 가게 되는 이유, 바로 성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귀어요. 왜 그러세요, 선생님? 최 선생님 안고 싶어요. 처음 만난 여자들한테 다 그래요? 아이고 아니요.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가장 큰 인식 차이는 상대 행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성의 거절이나 싫다라는 표현을 의례적인 또는 반대로 왜곡해서 인식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의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해를 할까요? 남성의 성적 제안에 여성이 거절했을 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남녀 대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저는 좀 신중하고 싶어요. 너무 스킨십이 빠르면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다 보면 서로에게 설레는 감정이 금방 식을 수도 있고 그 남자가 먼저 식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면은 그 상대방 쪽에서 저를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쉽게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처음엔 머뭇거리거나 거절하는 거 아닌가요?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밀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과연 의례적인 거절인가요? 민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장면은 어떨까요? 가지마. 잠깐이면 돼. 잠깐만. 공격적 성행동은 용기가 아닌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공격적 성행동을 친밀감이나 애정 표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와 교감의 부족, 이것이 거절의 이유였다면 관계와 교감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연애의 정석이겠죠. 내 방식만 고집하는 애정 표현, 더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서로 민감성을 가지면 어떨까요? 민감성, 이것이 데이트를 행복하게 하는 묘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일 다니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독일인 바라보는 어떤 남녀 평등 사회, 제 생각을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아는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은 최근에 결혼했고 자기 부인은 저보다 3살 어리고 형은 저보다 당연히 이제 나이 많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형, 재수 씨 잘 지내? 라고 물어봤더니 형은 진짜 저를 쳐다보면서 다니라, 넌 아직 멀었구나. 한국말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재수씨 아니라 형수님이라고. 아니 왜 형수님이지? 저보다 나이 어리잖아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결혼한 여자는 자기 호칭은 자기 남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래요. 자기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아니라 남편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이제 따라서 그 사람의 호칭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2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한국말 더 많이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2번째 생각은 이건 약간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행위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회적인 위치 따라서 호칭이 결정된다는 건 약간 좀 걸렸어요, 마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제가 독일에서 결혼하면 와이프, 부인의 성, 제 성을 따르게 됩니다.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던 분도 계셨구나.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걸스데이 미나 씨랑 독일에서 결혼하면 미나 씨가 물론 이제 요즘도 여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나 씨가 제 성을 따르게 되니까 미나 린드만이 되는 거죠. 네, 미나 린드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나 린드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미나 씨랑 한국에서 결혼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나 씨는 미나 린드만 되는 게 아니라 미나 씨가 그냥 간단하게 자기 성을 유지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 박, 이, 최, 오 무엇이든 자기 성을 이제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약간 독일보다 더 병등한 사회 아닐까요?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진 않고 자기 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닌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고민했는데 딱히 어떤 사회가 전투적으로 다른 사회보다 더 병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차별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한국하고 독일의 안타까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남녀 임금 격차예요. 제가 여기 독일어 표를 가져왔는데 저도 요즘 독일어 좀 딸리니까 좀 해석하기는 좀 시간 좀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직업별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월급을 더 낮게 받는 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직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급을 한 20% 정도 더 낮게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병등한 사회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독일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선입견들도 없애야 되지만 너무 좋은 선입견들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디스도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도 안타깝게도 이제 이 표를 따르면 YTN 뉴스 남녀 임금 격차가 지금 거의 10년 연속 OECD 국가들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임금 격차. 근데 이런 임금 격차는 우리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는 그거는 없애기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거는 정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이런 임금 격차,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없애는 게 그거는 정부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고민 한번 해봤는데 성폭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제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까지 다 포함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다른 성을 무시하는 그리고 약간 비웃는 그런 발언, 그런 말들도 하나의 성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이 그냥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반화시키면서 여자 주차? 절대 안 되지. 여자들은 다 주차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뭐 남자들은 다 늑대다. 남자는 다 변태다. 다 똑같다. 나 얘기하는 거는 맞죠? 성폭력입니다. 네. 남자는 다 늑대인 건 맞지만 다 변태는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성폭력이라는 건 사실 이제 말도 말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 대한민국 좀 큰 사건 두 가지 있었죠. 그 강남 살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그 화장실 사건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성폭력은 독일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시골에서 왔지만 제일 가까운 대도시는 쾰른인데 쾰른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쾰른 중앙역에서 아마 안 믿으시겠지만 남자 1000명 그 중앙역 안에 있는 여자들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독일 뉴스에 굉장히 큰 화제예요. 왜냐? 아직 수사 중이고 그 당일날 연말 때 12월 31일 경찰이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경찰 담당자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체포해봤자 사실 이틀이나 3일 만에 다시 풀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까 체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연말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 즐기고 중앙역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남자 1000명, 여자의 신체 부위를 다 만지고 그 다음에 뭐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직 소문이긴 하지만 이제 밝혀진 사실 아니지만 여자 2에서 3명 정도 아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도둑도 큰 문제였다는데 어떻게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성폭행은 독일에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어떤 나라 가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이런 남녀의 불평등, 어떤 성폭행, 성폭력을 우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이 중요하겠죠. 법은 중요합니다. 근데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금 격차 생길 때 어떤 정책을 내면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 법은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은 결국 국민의 가치관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올바른 가치관, 어떤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법도 그거 따르고 결국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 얘기보다는 우리만의 어떤 인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식. 그러면은 남녀 불평등 또한 이제 어떤 차별, 남녀 차별 또한 인종 차별, 종교 차별까지 사실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현상이고 다 똑같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차별, 인종 차별, 종교 간의 차별. 이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너무 당연한 얘기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어떤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혹시 동물원 좋아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내 친구 집은 어딘가 호주편 찍으러 갔을 때는 저희는 그 브리스벤 근처에서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제가 코알라 그 곰도 이렇게 들고 만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동물원 방문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예를 들면 호랑이 구경했을 때 와, 일반 호랑이도 있고 백호랑이도 있어요. 와, 너무 멋있다. 호랑이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근데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물원 가서 여러 가지 동물을 관람하면서 와, 멋있다. 와, 이 다양한 색깔들 봐봐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같은 인간들 간에 이런 차별이 계속 존재할까요? 인종차별, 흑인, 서양인, 동양인, 동남아시아. 왜 이렇게 서로 차별할까요? 남녀, 왜 남자들이 여자 차별하고 여자들이 남자를 차별하고. 왜 그런가? 우리 같은 인간들인데. 근데 다른 호랑이를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자꾸 차별하는 건지 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차별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남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남자로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남자로서 완벽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자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혼자서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죠.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일인으로서 2차 대전 때처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인정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우수성, 그렇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려면 우리보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객관성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고 있으면 옆에 어떤 개구리 살고 있는지 모르고 혼자서만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우물안 개구리 2마리 바라보는 위에서 날아가고 있는 새는 여러 가지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와, 이런 개구리도 신기하게 생겼고 저런 개구리도 신기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객관성을 우리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우리 교육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이 앞으로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수님으로서 여기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잖아요. 근데 나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의 주관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고 제자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의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얻은 정보의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만들어야지 내가 정말 최대한 어떤 객관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바라보고 어떤 차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겪었을 때 우리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있는 거 아니면 독일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쭉 위로 가서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은 대륙 5개 있고 이 대륙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저런 대륙엔 저런 사람들이 살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저 같은 독일 사람만, 저같이 생긴 사람만 살았으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좀 다양하게 보고 와, 이 사람도 매력적이고 저 사람도 매력적이고 이런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차별을 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고 정말 어떤 남녀 그리고 종교도 인종 간에도 어떤 평화롭고 병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대한의 객관성을 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사실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들도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 심지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조차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작고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방임, 위협의 말들도 전부 폭력입니다. 그리고 작은 폭력들은 급기야 통제, 감금, 성적 학대, 폭행 같은 심각한 폭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늘 불안, 공포, 우울감을 느끼고 무력해집니다. 폭력에 무기력해진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종종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는 당신 역시 폭력을 겪었을 수도, 겪고 있을 수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폭력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다면 이 모든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또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 어떤 한 배우자가 다른 한 배우자를, 또는 부모가 자녀들을, 또는 나이가 든 노인들을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힘에 의해서 컨트롤할 때, 통제할 때 그런 때를 그 광범위하게 가정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그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체포, 구금, 또 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죠. 전문가들이나 또 상담학자, 심리학자들의 그런 견해는 가정폭력을 일단 패턴으로 가지고 있는 남과 여에서 이미 서로 상호작용이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서로가 마주쳤을 때 어떤 봤을 때 느끼는 어떤 원망감과 또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떨어져서 보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객관성을 확보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그런 방침입니다. 부모가 평안하지 않을 때 벌써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항상 늘 내재되어 있는 것이 우울증과 또는 그 불안감,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입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학업 성적이라든가 또는 일탈행위,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CPS라고 해서 Child Protection Service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업수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서가 아이들과 부모의 양육권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양부모 제도를 만들어서 건강한 양부모 라이센스를 줘서 양부모들이 주정부의 관리하에서 퀄리티 있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상담 제도를 통해서 방과 후에 상담가들이 인디비주얼 상담이라든가 또 아이들만의 그 그룹 상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점점 더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정부의 노력들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 사람의 그 정서의 중심이다. 그 가정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뭔가 불안하게 성장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들을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니 해도 가정에서 비롯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어떤 것인가. 부모 자식 간에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 그리고 비록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사람들이 서로 무시당하지 않고 서로 간섭당하지 않는 그 개인의 그 어떤 바운더리, 개인의 영역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서로 간에 그런 이해가 증진이 돼야 된다고